이제 시는 조선의 잔다르크 유관순인데, 우리는 뭐 유관순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 조선의 잔다르크 유관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박선욱 시인이 그 유관순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다 조사를 했는데, 유관순 열사가 나는 조선의 잔다르크가 되는 게 꿈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대요. 뭐 일기예인가 어디인가 뭐 나왔다고. 그런데 진짜 조선의 잔다르크가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비참한 최후를 정말 희생을 당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 오늘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이 여고생이 있잖아요. 여고생. 근데 이 여고생이 이제 이하학당을 다니지만 그 3.1 운동 당시에, 3.1 독립만세 당시에 고향에 내려가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여고생인 거예요. 요새 여고생들 보면 뭐 1년 보면 경상도만으로 정말 얼라같잖아요. 저런 애들이 무슨 막 조국을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힐 일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래도 이하학당에 들어갈 정도면 다 똑똑하고 집안에서는 다 기대가 되는 참 귀한 딸일 텐데,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 너무나 참 놀랍고, 또 그렇게 비참하게 일본에 의해서 그 고문에 의해서 희생당한 것을 하면 더욱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주에 가면 공주 제일교회, 대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했다고 징역을 그렇게 많이 때리지는 않아요. 뭐 적게는 훈방 조치도 있고, 좀 길어봤자 6개월, 조금 주동이면 이런데, 근데 유관순은 무려 5년이라는 선고를 받아요. 그럼 우리가 5년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깊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징역 5년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징역 5년을 못 채워 죽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 정도로 유관순 열사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있어가지고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생각인데, 여기 우리 박 선생님이 유관순 열사의 대서사를 상당한 길이로 이게 책으로 보면 뭐 거의 한 20몇 페이지예요. 근데 그거를 쭉 했는데 오늘 이걸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8페이지가 제가 이제 이 시집을 읽고 제가 해설을 썼었는데, 이 시집의 8페이지가 일종의 저는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보는 거예요. 8페이지에 제가 옮겨놓은 것이 유관순 열사에 대한 시가 클라이막스에 해당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이나 7분이 적절하게 나눠서 한번, 뭐 제가 길게 설명할 거 없이 우리 유관순 열사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 만인의, 우리 민족의 누나죠 지금,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쪽부터 한번 또 다시 함께 낭독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지난주에 사회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야, 정말 정말 세련된 사회야. 순간순간 그 위기를 적절하게 말씀하시고. 자, 그러면 8페이지 유관순은 고양이 주세 조상부터 우리가 자기가 봐서 적당하게 해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유관순은 고야마 주재소장 앞으로 한 발 나아가 그의 멱살을 쥐고 흔들며 핏발선 눈으로 집어삼킬 듯 소리질렀다.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총기를 사용하여 내 민족을 죽이느냐. 이때 주재소 마당을 둘러싼 시위 군중을 강탈당한 태극기를 헌병에게서 도로 빼앗아 힘차게 휘두르며 함성을 질렀다.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테냐. 우리도 함께 죽여라. 우리는 죄도 없다. 구금자를 석방하라. 발 구르며 금방이라도 주재소를 습격할 태세를 갖추니 이에 눈이 뒤집힌 헌병대 무차별 사격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장터 마당에는 순식간에 널브러진 시신과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 중상자들로 가득했다.
이날의 학살로 인해 19명의 사망자와 3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니 평화로운 만세 시위 운동을 총칼로 돌육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이 처처의 이와 같았다. 갑작스러운 발포로 시위 군중이 해산되자 헌병들은 유관순을 비롯해 유중무, 조인환, 조병호, 부자와 김용희 등을 붙잡아 천안 헌병대로 끌고 갔다. 일본 헌병들은 유관순에게 주동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며 인정사정 없이 몽둥이로 후려치고 물고문을 가했다. 하지만 유관순은 이를 악물고 견뎌내며 오히려 고문을 가하는 헌병을 향해 호통을 쳤다. 내가 주동자다. 죄 없는 다른 사람은 풀어줘라. 얼마 후 공주 감옥으로 옮겨졌을 때 군중들이 모인 곳에서는 어김없이 대한 독립만세, 토해내듯 외쳤다. 이송된 공주 감옥에서 만세 시위 운동에 가담했다가 끌려온 오빠 유석을 만난 유관순. 나란히 죄수복을 입은 채 서로를 쳐다보는 온유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공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유관순은 법정에서 일장 연설을 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죽였다. 또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다.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들은 우리를 재판할 그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재판을 거부하겠다. 그해 5월 재판장은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곧장 경성복진법원에 공소하였기에 유관순은 서대문 감옥으로 이감되어 6월 30일 경성복진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은 까닭에 형이 확정되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유관순은 아침 저녁으로 독립만세를 소리 높이 외쳤다. 눈만 뜨면 독립만세를 외치자 간수들은 유관순을 함부로 발로 차고 시도 때도 없이 물고문, 잠 안 재우기, 고문 몽둥이로 때리며 개돼지 취급을 했다.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경 3.1운동 1주년을 맞이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관순은 수감 중인 이신혜, 어윤희 등 동지들과 함께 대대적인 옥중 만세운동을 펼쳤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만세. 이에 호응한 서대문 형무소 3,000여 명 수감자들이 일제히 쇠창살 붙잡고 발을 구르며 만세를 부르니 만세 소리가 옥창 넘어 현조동 일대를 진동하여 반갑고 고맙고 서럽고 기가 막힌 그 소리를 들으려 수많은 사람들 형무소 주위로 모여들어 함께 만세를 불러 길목마다 북적이는 인파에 지나다니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라 휘리릭 휘리리릭 어느새 한때에 일본 기마경찰이 출동하여 호각 불며 모질게 채찍 휘두르며 군중들을 해산시켰다. 이 일로 유관순은 지하 감방에 감금당한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열하고 잔인한 고문을 당했다. 말로는 표현할 수조차 없는 온갖 끔찍한 고문으로 급기야 방광이 터지는 중상을 입은 몸으로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던 유관순은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경 캄캄한 서대문 감옥에서 영양실조로 퉁퉁 부은 몸으로
장독이 온몸에 퍼져 광명의 그날을 끝내 맞이하지 못하고 19살 꽃다운 나이로 눈을 감았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현자동 그 캄캄한 옥방에서 마지막 순국의 순간에도 어김없이 터져나온 조국에 대한 사랑의 독백, 아운의 장터의 의경에서 대한의 잔다르크로 산화한 유관순의 유언이 푸른 하늘의 별빛으로 떠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조국의 얻은 길을 비추고 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유관순 열사의 우리가 마치 그 마지막 모습을 이 시 속에서 그대로 눈앞에서 영상으로 보는 듯한 그런 감동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해야 인간다움인가 했을 때 가장 인간답지 못한 대우를 받은 인간이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의 존엄성을 세운 인물이 되었고, 인간을 인간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돼지 취급을 한 이 만행, 이 야만적인 족속이 오히려 비인간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우리나라가 정말 강국이 되더라도 약소국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남쪽에 유관순이 있다면 북쪽에 이제 유관순이라고 하는 동풍신 열사가 있습니다. 이 동풍신 열사는 이제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북쪽에도 이와 같이 유관순 못지않게 민족애와 또한 열정을 가지고 희생을 당한 열사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동풍신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을 아직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데 91년도에 이분이 늦게 이제 건국운장 역장이 취소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참 귀하게 참석해 주신 박선욱 선생님이 요 시를 낭독과 함께 우리 동풍신을 잠깐 소개하고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선욱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실제 저자가 실제 소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유관순 열사만 많이 알고 있는데 북한에도 꽃다운 나이에 유관순 열사와 같이 이렇게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의 포갑에 의해서 감옥에서 순국한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분을 알게 돼서 참 반가웠고, 그래서 한번 새롭게 동풍신 열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 인물에 있듯이 그러니까 만으로는 15, 우리 지금 세는 나이로는 16, 그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의 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분이었어요. 3.1운동 당시에. 그랬는데 자기 고향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굉장히 어린 처녀가 만세운동에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사람들을 일본 경찰이 막 때리고
심지어는 칼로 막 찌르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만세를 벌였는데 이제 잡힌 거죠. 그 일본 경찰에게. 그리고 아버지는 또 딸이 그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멈춰 누워있던 사람이 무슨 힘이 있었는지 나와가지고 같이 만세운동을 벌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풍신 열사에 대해서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우리 김 교수님께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혼자 낭송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 오른쪽과 왼쪽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연은 이쪽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함께 낭송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은 이렇게 왼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마지막까지 낭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문자 하시죠 그냥. 시작을 제가 한번 할까요? 그러면 그 다음 절부터 예. 이날 일본 경찰에 끌려간 동풍신 함흥 형무소에 갇힌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 판사가 물었다. 왜 만세를 불렀는가? 네, 이쪽 시작. 아버지가 만세를 부르다가 헌병이 쏜 총탄을 맞고 돌아가셨다. 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만세를 불렀다. 동풍신은 만세 분위기를 당당히 말했다. 네, 왼쪽이요. 네, 시작. 거듭되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일본인 판사, 일본인 검사 앞에서도 떳떳하게 독립만세의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그 다음 연은 모두 한꺼번에 낭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증성 일본 경찰은 서재훈 동무소 이방에 동풍신을 위해 간절한 수술을 열었다. 같은 고향 출신의 술집 여자를 동풍신과 같은 감방에 몰래 들여보냈다. 어느 날 술집 여자가 동풍신에게 말했다. 내 어머니는 내가 북에 들어간 뒤 밤낮에 일만 하다가 돌아가셨구나. 그 다음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풍신 옥창을 보며 몇 번이나 까무러치더니 물고문에 구타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밥 먹는 것조차 잊고 머리 쥐어뜯으며 슬피 울다가 그 다음부터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1921년 현조동 차가운 옥방에서 채 태어나지도 못한 18 곱기 고운 나이로 대한독립 만세 소리에 휩싸여 눈을 감았다. 함경북도 명천 출신 동풍신 열사여 무학제 바람찬 거리의 소년 지금도 들려오는 시들지 않는 그 처절한 만세 소리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동풍신 열사에 대해서 그 함영년 작가라고 있습니다. 아동문학가인데요. 이분이 동풍신 열사에 대해서 동화를 썼어요. 근데 공교롭게 우리 박선옥 선생님이 이 시집을 발표한 비슷한 시기에 두 분이 서로 아는 처지는 아닌데 비슷한 시기에 동풍신을 노래한 분이 두 분이 계신 거예요. 바로 박선욱 시인과 함영연 작가예요. 근데 이 함영연 작가가 아동문학가인데 저하고 이제 한정동 아동문학상 운영위원이거든요. 제가 한정동 문학상 운영위원장인데 책을 어느 날 갖고 왔는데 내가 이 형님 시 해설을 쓰고 있을 때인데 이 시집 해설을 제가 쓸 때거든요. 이제 원고를 받고 그런데 그분이 책 갖고 왔는데 동풍신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또 이 형님의 시를 또 다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작가님한테 드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형님 시인인데 이분이 동풍신을 노래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읽어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이거를 하면서 뭐 사람들이 잘 몰라보고 뭐 이거 누구지 그러고
그럴까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자기와 똑같이 동풍신을 주목한 문학인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거를 진작에 자기가 받았으면 오히려 자기가 동화를 쓸 때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책이 나온 다음에 받아서 아쉽다. 그래서 다음에 꼭 박선옥 시인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이제 의사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로서는 이렇게 훌륭한 시인과 작가를 함께 한다라는 게 저로서는 엄청난 또 자랑이고 영광이죠. 그래서 이 동풍신 작가도 저도 솔직히 몰랐거든요. 이 형님이 원고를 줘서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리고 그냥 읽게 된 거지. 여러분도 그렇죠? 네. 여러분도 오늘 동풍신 처음 들었죠? 네. 난 처음에 동풍신 썼다 그래서 동풍신이 무슨 무슨 신의 이름인가? 동풍신 서풍신 그렇게 바보같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가가 이런 것을 발굴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박선욱 씨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이제 순서는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니까 잘 알죠, 그죠? 이 단채호 선생의 부인이 누군지 누구냐 그러면 잘 몰라요, 대부분. 근데 이분은 이 박선욱 씨는 또 어디서 조사를 해가지고 또 그 부인까지 지금부터 등장하는 분들은 다 여성 독립운동가예요. 앞에 유관순, 동풍신, 박자의 여사. 이분이 이제 원래 박지아 여사는 여러분들이 뭐 자료에도 있습니다. 궁녀예요, 궁녀. 조선 말에 소녀 때 궁녀에 들어가서 그 10년 가까이 궁에서 생활을 하다가 워낙 똑똑한 분이죠. 이렇게 나와서 기예학교 학원이죠. 거기서 이른바 우리가 지난번에 김양화 선생님 얘기하면서 기예인을 기생이라고 그래서 술집 기생하고 같이 섞어서 일본인들이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생학교예요. 맞아요. 거기서 나와서 예술을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런데 워낙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을 만나게 되죠. 단재 신채호 선생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그 당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19년에 봄에 희문대학 의예과, 지금은 뭐예요? 의대죠, 의대. 의예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전에는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사면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막 들어오고 상처 있고 베이고 이런 사람 보면서 울분을 느껴서 그 간호회라는 간호사들의 동지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다시 독립만세를 부르는 그런 일을 한 분이 젊은 시절의 박지하의 여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의열단 김원봉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여기 보니까 20년 봄에 평생의 반려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근데 19년에 의대를 들어가고 20년에 신채호 선생을 만났으니까 신채호 선생도 얼마나 박학하신 분이에요. 국가 개조론을까지 얘기를 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분을 만났을 때 단재 선생님이 아마 자기의 부인으로 볼 때 아마 두 번째 부인 같아요. 그 볼 때 자기하고 너무나 맞는 손색이 없는 부인인 거죠. 의식과 지식과 그리고 또 예술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남편이 독립운동을 하러 나가는 바람에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남편 따라 있다가 국내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와서 여기 보니까 단재 선생이 1924년 독립운동가인 약산 김홍문 선생을 만나서 의열단 활동을 가담하였고 박자의 선생도 열사도 남편 신채와 연락을 계속하면서 국내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그 다음에 정의부 요원이 국내에 파견됐을 때 박자 선생이 여러 가지 중개해 주었다. 이 독립운동가들을.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남편의 옥바라지와 또 자녀들의 교육을 함께 이루어내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신채호 선생 사이에 난 어린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본인도 남편이 죽은 다음에 쓸쓸하게 그냥 병고로 홀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하 여사가 그동안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해방 이후에도 아무도 몰라주다가 1990년에 되어서야 이분을 이제 건국원장 애국장에 추서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자고요. 박자의 여사가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똑똑하고 의대를 갈 정도로 똑똑하고 그러면서도 독립운동가를 남편으로 만나서 헤어져서 그 둘째 아이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외롭고 남편은 없고 그 남편이 언제 죽을지 몰라 진짜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그 임시정부에서 보낸 여인들을 대접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하고 연결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고 그러다가 아이를 먼저 잃어버리고 남편 잃고 아이 잃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여인의 처절한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조국의 해방이 언제 될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런 서글픈 현실 속에서 쓸쓸하게 혼자서 그러니까 뭐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혼자 쓸쓸히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렇게 어세 같으면 너무나 아까운 인재잖아요. 의대를 갈 정도로 수재라면 그래서 이 그야말로 정말 그 처절한 운명을 조국을 위해서 내어 던진 그런 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전에 어디까지 읽으셨죠? 우리 박자혜 선생님에 대한 시는 이제 앞뒤로 두 개를 제가 이것도 이제 장시인데 제가 연작시 중에 중반에 있는 거 한 토막, 후반에 있는 한 토막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선생님 그러면 자 11페이지 위에 거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 옆에 분이 밑에 거 한번 읽어주세요. 1926년 12월 28일 황해도 사람 의열단 나석주 경성에 와서 동양척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이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실행에 옮겼다. 바로 이때 비밀리에 나석주를 만나 거사를 도와준 박자혜. 그이가 없었다면 조선 총독부 산하기관으로서 조선의 경제를 착취한 경제수탈의 핵심 기관을 응징하는 그 엄청난 일이 어찌 그리 순탄했으랴. 산입에 거미줄 치는 참으로 모진 세월 속에서 박자혜, 그 이는 자신이 부서질 각오로 독립투사로서의 몫을 해냈다. 남편이 옥에 갇힌 뒤 더욱 일경의 감시가 심해지고 방세도 몇 달이나 밀려 빈족촉에 시달리며 귀신 살아가던 속에 그날을 수범의 등굣길마다 불쑥 나타나는 일본 경찰. 책가방 마구 헤집어 놓으며 아버지가 언제 연락했느냐? 너는 알고 있지? 알면 빨리 말해라. 억지 소리로 ყოვ히ყოვ히 캐물으니 겨우 다니던 설린 상고마저 중퇴하게 되었다. 그 사실이 엄마로서는 더욱 온통하고 설통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이제 시가 좀 이제 마음에 이렇게 좀 뭔가 우리 마음을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시켜주고 뭔가 위로도 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대체로 읽는 시는 뭔가 마음에 뭐 울분도 솟고 안타까움도 생기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문학이 이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박자의 여사의 그런 우리가 기구한 삶과 희생을 우리가 시로 한번 또 돌아봤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소개할 여성 독립운동가는 김낙이라는 여성인데요. 이분이 저희 고향 분이에요. 제가 경북 안동이거든요. 안동에 독립운동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이상하게 보수적으로 돌아가고 이상하게 조금 이상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 김낙 여사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미 그 집안 자기네 집안도 일종의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집안이고 시집을 간 집안도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양반가죠.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말하자면 이만도라는 분인데 이분 역시 그 한말에 의병을 일으켜서 이제 하고 을미사변 말하자면 군을 말하자면은 우리 조선의 군인을 다 무장해제 시켰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과 더불어 그다음에 을사늑약 때 반대를 조정에다가 반대 상소를 올리고 그런 양반가입니다. 그 양반가의 시집을 갔는데 그 시아버지도 그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결국 희생당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그 독립운동을 통해서 희생을 당하는데 이 1919년 이제 3일 만세 운동이 시작되고 전국으로 사발 통문을 통해서 다 만세 운동이 동시다발로 시작될 때 이 김낙 여사가 안동 예안 이쪽 일대를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예안은 맞아 도산 서원 가는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셨던 그런 우리 독립 열사인데 근데 이분이 남편이 이중업이라는 분인데 이 유림들이 소위 제가 그 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박선원옥 시인하고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한말에 화서학파라고 있었습니다. 이 화서학파가 뭐냐면 조선의 유림 한말의 유림들이 우리나라를 무조건 준비되지 않는 개방을 하고 근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연구하고 나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고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러시아가 되든 중국이 되든 일본이 되든 어떤 주변의 열강에 의지해서 우리 민족이 개방을 하거나 근대화하면은 결국 그 나라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화사학파의 이게 뭐냐면 세국 정치예요. 그런데 이 세국 정치라는 말은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원래 뜻은 뭐냐면 말하자면 척양 외척 말하자면 외국이나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척양 거꾸로 말했나요 제가? 이해는 다 하셨죠? 근데 척양척외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근대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근대화를 할 때 외세에 의존했을 때는 결국 외세에다가 지분을 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 민족의 어떠한 민족의 자존과 민족의 자산을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해서 하자는 게 그 안건을 누구한테 보냈냐면은 대원군한테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 고종은 아직까지 실세가 아니니까 대원군한테 대원군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에 이분이 화사학반지 아닌지 모르죠. 그 당시에 유림들이 다 그걸 요구를 했어요. 우리 개방하지 말자. 우리끼리 살자. 이게 아니라 개방을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나옵니다.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까 그 파리 강화행에 보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일본, 러시아, 중국, 서구, 구라파 이쪽으로도 우리의 조정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그곳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게 적합한가 어떤 게 숫자적으로 개방을 하고 근대화할 건가를 알아봐서 준비하고 근대화를 이루어가자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을 하는 거를 일본이 이미 눈치를 챈 거예요. 눈치를 채워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대원군과 명성황후를 분리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민비가 대원군이 제거당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대원군 제거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명성황후를 제거를 하죠.
그리고 고종을 고립무원에 두고 이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책략을 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벼슬을 갖고 있었던 관료를 갖고 있었던 주류 세력들은요, 자기의 권력과 일본의 힘을 입었을 때 자기네들이 근대화된 조선에서도 자기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관료가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근대화되는 것을 찬성을 했어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만 차이만 있었죠. 그런데 민영환 선생님처럼 절대적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끊은 거죠. 바로 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자기 오빠도 의병이고 시아버지도 그런 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침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데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희생을 당할까요? 그때도 나라를 팔아먹는, 자기 백성보다가 자기 지위나 자산이 많아지는 것을 욕심을 내는 세력들이 주류 세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민족 지사를 기리는 것은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김남 여사가 그야말로 그렇게 자기 남편도 있고 결국 고생하는 끝에 본인도 이제 66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망했다 나오는데, 이런데 여자분이다 보니까 역시 독립지사로 추수를 밟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까 동풍신 열사보다 훨씬 더 10년 훨씬 더 늦게 걸려서 겨우 추서가 된 거예요. 이게 현대 우리 한국 이 관료 사회에도 여전히 남존 여비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여자는 수동적이고 뭔가 보조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오히려 우리 이제 박선웅 시인의 이러한 소개로 말미암아 그러한 독립지사를 추앙할 때에도 그러한 남녀를 좀 차별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남 여사에 대한 또 기림시를 우리 또 아까 전에 우리 함께 소개하는 선생님 이제 순서되겠습니다. 3대에 걸쳐 독립운동사를 내려간 안동 대갓집 며느리의 고귀한 생애, 앞을 못 본 지 11년, 1929년 운명할 때까지 지속된 그 기나긴 와신 상담, 날마다 여러분들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며 견뎌야 했던 죽음보다 못한 모욕의 세월, 어찌 필설로서 가늠할 수 있을까? 오늘 이 혼탁한 시대의 뒤안길에서 100년 세월 저편에 갈피를 더듬다가 문득 먼 곳 올려다 보니 네, 또 있어요. 안동 대갓집 만화님, 양반 채통보다 소중한 오직 대한 독립의 염원 하나만을 부르짖으며 캄캄한 세월 속 질곡의 현대사를 헤치며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던 아름다운 이름, 먹빛 천공을 비추는 묵별들 가운데 유난히 아담하게 빛나는 별 하나 있어 고개 들어 높은 하늘 우러르며 오래오래 치어다 본다. 안동의 별, 김락이라는 별. 네,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안동에 이제 이육사 선생님이 유명하잖아요. 도산면에. 이육사 선생님은 문학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독립투사예요. 실제로 독립전쟁을 하신 분이잖아요. 예. 몇 해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64 기념사업회가 이제 264 육사 문학상을 제정을 해서 매년 상을 줍니다. 상을 주는데 문학인들한테, 시인이니까 시인들한테 좋겠죠. 그런데 친일을 한 문인 중에 유명한 문학상 중에 하나가 미당 문학상이에요. 서정주.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하면 서정주의 뭐 여러 가지 시가 있습니다만은 유명한 시들이 시인이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충분히 아는 분인데, 이분이 시는 너무 잘 써요. 진짜 우리나라 현대시와 한국의 대표적인 정서를 잘 녹여낸 시인이기는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시를 썼어요. 뭐 힘이 없으니까 써라렸다 썼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쓴 시인도 있거든요. 거부한 시인도 있고 오히려 투쟁에 나선 시인도 있는데, 그런데 이 264 문학상을 상을 주는데 친일 문인을 기렸던 미당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264 문학상을 또 받는 거예요. 이건 넌센스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어디에다 칼럼을 썼습니다. 다른 문학상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오케이. 다 좋아. 적어도 264 문학상만큼은 문학성만 가지고를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분이 민족을 사랑하고 일제에 저항하고 민중을 사랑했던 그러한 정신으로 문학을 하는 사람을 상을 줘야지. 도대체 시 잘 쓴다고 여기 상도 받고 저기 상도 받고 그런 사람을 주는 게 맞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문학연구에서 이거를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264 문학상이 친일 문학상을 받은 사람한테 준다는 게 이게 264 이름에 걸맞냐?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했더니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264 기념사업회 이사진의 명단을 보니까 전부 국민의힘이거나 보수 진영의 안동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쪽에 있는 인사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른바 유지라고 하고 이른바 정치적인 실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기에 이사를 하고 있으니 이런 민족의식이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안상학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얘가 유일하게 거기에 이사로 참여를 했었어요. 얘는 의식이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거기서 반대했어요. 이런 식으로 문학상을 주는 건 안 된다. 264는 264 정신에 맞는 문학인을 한테 줘야지. 이게 무슨 엉터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네들 뜻대로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표를 냈어요. 이사직을. 사표를 내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이제 사달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게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성명서 발표하니까 이쪽에서 막 발끈해가지고 아니 문학상은 문학 잘하는 사람한테 주면 되지 왜 니들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미주알 고주알 하느냐 막 이렇게 막 승질을 내고 막 서로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문학연구에서는 입장을 펴지 않았어요. 264 선생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마라. 돈 준다고 해서 아무나 뽑아도 되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막 그 제가 중간에서 이제 조정 역할이니까 제가 고향이 안동이고 또 이수아 문학회하고 조금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민족문학연구회하고 막 충돌이 있었을 때 이제 조정을 해서 막 법적인 그 소송까지 갈 뻔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조정을 해서 그 이듬해 결국은 제 264 기념사업회에서 알았다. 앞으로 친일 문학상을 받은 대상자는 가급적이면 제외하겠다. 그렇게 약조를 했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264 선생의 문학 정신을 민족 정신을 좀 같이 이어갈 만한
시인을 찾아보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봤어요. 제가 그 이후에 그게 몇 년 전인데 한 4, 5년 전인데 근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여전하다. 그냥 문학적 수월성, 그냥 유명하고 그냥 이미 여러 군데 상 받은 사람 또 받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 줘야 되거든. 박선욱 시인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 안 줍니다. 이상하게 유명, 지명된 사람을 줘가지고 자기네 상이 건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민족 지사를 기리면 민족 지사가 납득할 만한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는 민족 지사의 이름을 빌어서 지네들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동분이다 보니까 김낙 여사가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변 선생님이 또 특발 연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연주 청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김윤환 교수님하고 얘기도 했지만 나의 영원한 누나, 변함이 없는 누나, 유관순 누나 생각해서 오늘 그 첫 곡은 3.1절 노래. 노래로 하는 게 아니라 악기로 의식곡이잖아요. 그래서 그 3.1절 노래를 바치고 그다음에 그 흔히 재즈라고 하는 정도가 그 아일랜드 에이즈라는 곡 아시죠? 아일랜드 소녀라는 제목인데 우리 유관순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네, 그쪽에서 그거하고 그래서 일단은 의식곡부터 가겠습니다. 악기는 무슨 악기죠? 아는데 직접 말씀해 주세요. 연습하다가 돌아서 연주를 이제 그 입을 풀고 손을 풀고 하면은 약간의 삑사리 또 덜 날 텐데 고음이라 그리고 음을 하나 원래 이 음악에 음을 반음을 내리고 온음을 내리거든요. 장이도 근데 장이도 올려서 C키로 노래를 해드렸어요. 음악 강의하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아일랜드 아이즈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루트. 그래서 뭔 좋은 소리 오늘 그 심각하게 그 어려운 그 과거사 우리 그 고통받았던 그런 시간들을 잠시 잊으시고 이 음악으로 가죠. 그럼 박수 한번 쳐보세요.
원래 피아노 반주가 있어야 되는데 반주 빼고 하니까 이해하세요. 다 내가 여기 용산권총대학이 되면 여기 그 그랜드 피아노 하나 갖다 우리 또 한 걸 더 좀 청해 듣죠.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네. 앵콜. 근데 또 다른 달에 또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 이달은 마지막. 그러면 이제 어떨지 저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원래 잉글리시 호른이라는 악기로 그 부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닐라 판타지아. 그거를 좀 보내드릴까 합니다. 네. 닐라 판타지아가 풀려서 듣기 어려워요. 네. 여러분이 저하고 맺은 인연, 김윤환 교수님하고 맺은 인연, 또 박이정 시인하고 맺은 인연, 그런 저런 인연으로 또 여러분께 한 분 한 분께 바칠게요. 네.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짧게 이렇게 줄여서 했어요. 중간에 단두가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그 멜로디 받아. 무반주 플러스 여하튼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4월 마무리 잘하시고 늘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좋은 날만 올 거예요. 아멘. 우리 서로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잘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여자 안중근으로 불리는 유월판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의사입니다. 여러분 남자현 의사 그러면은 여러분 몇 해 전에 이정재, 전지현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밀정의 여자 주인공 있죠?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실제로는 거기는 굉장히 젊은 여자로 나왔는데 그 남자현 여사가 그러한 일제 요인을 암살하는 나이가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50대 중반을 넘어서 전사가 된 거예요. 남자현 여사 고향이 안동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 이 안동 쪽이 이상하게 유별나게 많은데 그게 왜 그런가 제가 정말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그 양반가들 중에서 세도가도 있지만 이른바 세력이 쇠퇴해진 사람들도 안동으로 많이 내려가요. 영남학파 중에. 그런데 그 중에 의식 있는 이제 양반이고 관료를 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 조선이 말하자면 병권을 잃고 외교권을 잃을 때 다 반대를 하고 돌아섭니다. 돌아서는데 그런데 이 남자현 여사도 여기 보니까 그 남편이 그 시아버지가 이미 그 당시에 관련돼 역시 우리 조선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의성 김씨 김영주와 결혼하였으나 김영주는 23살에 되던 해 을미의병에 가담했다가 전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부인의 운명이라는 것이 그 남편의 집안이 이미 조선의 주체성을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는 가부가 되었잖아요. 가부가 된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아들이 어느 정도 컸어요. 아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아들 가족과 함께 이제 망명을 갑니다. 중국으로 임시정부로. 그래 망명을 가서 뭘 하냐면 독립운동가 김동삼의 서로군 정서에 참여해서 독립운동 세력의 지원 업무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1926년에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암살을 위해서 경성구에 참여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57세. 우리 나이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나이로 50이 넘어서 암살단의 일원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같이 갔던 송학선 의사가 먼저 의거를 일으키는 바람에 말하자면 경계가 실패했죠. 경계가 강화되는 바람에 결국은 실패를 하고 다시 1933년에 일본 대사 무토 노부요시를 암살을 기획해서 그 사이에 일부러 거지처럼 얼굴에 상처를 내고 침입했는데 검문에 걸려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체포됐을 때 그녀의 그 속에는 자기 남편이 일제에 그 잠식된 걸 한 거에서 의병으로서 입었던 군복 그 군복을 그때 그 거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그 군복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남편에 대한 뜻을 기를 뿐만 아니라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한 그 열의가 다짐이 굳건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전사죠. 전사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 체포되어서 옥중에서 투쟁을 하다가 이제 중병에 걸립니다. 왜 중병에 걸렸을까? 우리는 짐작을 할 만하죠. 사람이 과도한 고문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함께 오면은 멀쩡한 사람도 병 걸립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려서 병보석으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6개월 만에 사망을 합니다. 네? 5일 만에. 딴 사람 얘기 죄송합니다. 5일 만에 사망을 했는데 그때 중국 돈 248원 현재 가치 3,500만 원을 아들한테 주면서 우리 조국이 독립을 하면은 독립 축하금으로 200원을 내놔라. 전달해라. 그러자 정말로 3.1 독립을 하고 첫 해 되는 3.1 기념식 때 남자연의 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에게 정식으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전달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죠.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적으로 독립된 조국에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1967년에 국립현충원의 묘가 조성되는데 유해가 한국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묘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동안 유해가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정부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열차게 투쟁한 이 여성, 그것도 나이가 요새로 나이로 보면 플러스 20세를 해야 돼요. 그때 56세, 57세죠. 그 70대 된 노인이 할머니예요. 손주도 있으니까. 할머니가 총을 들고 거사를 하러 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남자애.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할머니가 총 들고 가면 너무 극적인 재미가 없으니까 젊은 미녀 배우를 쓰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용사였대요. 근데 이분이 건강하셨대요. 건강했는데 체포돼서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문이에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남자연 의사를 다음 선생님이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나 어디 있었죠? 우리 선생님. 두 분이 나눠서 한번 해보세요. 네. 남편을 죽인 원수놈, 내 이놈을 기필코 죽이리라. 부르짖으며 비장한 각오 끝에 남편 의병 동지 채천 이청산과 더불어 거사를 위해 조선에 들어갔다. 그해 4월 26일 창덕궁 주변에서 청포를 터뜨릴 기회를 엿보던 중 과자 행상으로 변장한 의기의 남아 송악산이 금우문으로 들어오던 자동차를 급속 일본인들을 찔렀으나 악불사 그들은 사이토 마코토 일행이 아니었다. 그로 인해 일경은 전혀 없이 상엄한 경계 태세에 들어가 거사를 포기하고 두만강을 다시 건넜다. 1931년 일제가 만주 사변을 일으키자 이듬해 9월 국제연맹이 하얼빈에 조사단을 파견. 조사단에 나설 무렵 남자현은 일족 무명지 2마디를 잘라 조선은 독립을 원한다. 혈서를 쓴 신손수건을 손수건에 곱게 싸서 리튼 조사관에게 보내니 대한 여인이 장한 기계 만천하에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오늘 일종 무명지 2마디와 이별하려 한다. 어쩌면 내 손을 채웠던 이 작은 것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싶구나. 지금 내게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라를 잃고 남편을 잃고 더 이상 잃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늙어가는 육신의 일부라도 흔쾌히 끊어 절규를 내놓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칼을 들었다. 네.
예,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맞아 여기 보면 고종희 시인이 남자연 지사를 그린 노래가 있어요. 시가 있어요. 한번 어디? 난공불락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밑에 처음 남편과 아니 거기. 이건 고종희 시인이 쓴 거예요. 난공불락. 나라 잃고 남편 난공불락. 여기 남궁불락. 난공불락 외세의 도마 위에 섬섬 옥수 열 손가락 얻어 놓고 하는 말 천지신명 듣거든 사람 세상 발언이요 탄압의 말뚝에 국적 따로 있으리까 조선 여자 무명지 단칼에 내리치니 피로 받아 쓴 대한 여자 독립원 아직도 떠도는 안하게 무명지. 네. 이게 고종희 시인이 돌아가신 고종희 시인이 자연 의사를 그린. 안녕하세요. 그 남자연 의사를 그린 시인데 이것도 참 굉장히 가슴 벅찬 시죠. 손가락을 자른 그런 거를. 이제 다음에는 이제 임시정부의 독립투사 정정화 열사인데. 이분은 이제 원래 뭐 대부분 열사로 뛰었던 지사로 뛰었던 분들이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 배운 사람들인데 이분도 역시 양반가의 그런 아녀자로서 어린 나이에 이제 김의한이라는 당시에 구한말 고위 관료인 김가진 이분의 아들과 결혼돼 김가진 이분도 역시 한일 합방이 되자 바로 임시정부인 중국으로 망명을 한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정화 선생이 바로 그 시아버지가 만주로 가니까 따라서 만주로 갑니다. 만주로 가서 만주가 아니라 상해로 가서 이제 도와주는데. 근데 이제 임시정부에서는 이 정정화 여사가 여자이기 때문에 감시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을 그를 좀 이용해서 독립작물 모금을 하는 역할을 중국과 국내를 오가도록 그런 임무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다가 중국망명 27년 동안에 임시정부의 요인과 독립 지사들을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무려 27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독립지사를 뒷바라지를 한다는 거는 뭐 하다못해 먹는 거 자는 거 또 어디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뒷바라지하는 거 일종의 보급책과 같은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오신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여기 보니까 1940년에 한국혁명여성동맹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자기가 리더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충칭에서 3.1 유치원 교사 그리고 해방 얼마 전인 1943년에 대한애국 부인의 훈련부장을 하는 등 임시정부에서 여성독립운동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시정부 요인들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사실 미 군정이 임시정부의 요인을 하나의 국가적인 요인으로 보지를 않고 그냥 독립운동을 한 네가 좋아서 한 거니까 그래서 개인으로 시급을 해서 들어올 때 이 사람이 이렇게 27년을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투사를 뒷바라지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돌아와 보니까 김구 열사는 김구 선생은 암살당하고 독립군은 홀대당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한을 품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면 뭐 김의한, 안재홍, 조소왕이 납북되었고 남한에 남은 정정이는 부역죄로 투옥을 됐다. 그러니까 그 북한으로 간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너도 빨갱이가 아니냐 이런 거죠. 이렇게 투옥이 되었다가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에 자기 해부록을 이렇게 썼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책이 녹두꽃 장강일기 또 그 다음에
또 이걸로 해서 연극이 올려졌는데 장강일기 치마 정정화라는 이런 것이 연극으로도 공연이 되었다. 그만큼 인물이 이 정정화라는 인물이 아주 특별한 독립지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는 좀 짧게 옮겨왔습니다. 우리 선생님 한번 그러면 우리 박희정 시인이 한번 읽을까? 어디로? 뒤로. 정정화. 처음에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위해, 그 뒤에는 법무총장 신규식의 명을 받아 풍찬 노숙하는 동지들을 위해 가냘프디 가냘픈 여인 정정화. 국경을 6번이나 넘어 천신만고 끝에 얻은 독립자금, 속주머니 전대에 차고 상해 임시성부에 가져다 주니 목마른 대지에 물을 적시고 상한 영혼이 의지할 바를 찾은 듯 귀하고 귀한 빛나고 빛난 임정의 젖줄이 되었다. 임시정부의 투사 정정화. 네. 우리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이하림 선생인데, 이하림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박차정 여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정 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박차정 여사는 김원봉이라고 아시죠? 역시 거의 안중근 의사의 버금가는 실제적인 전사죠. 김원봉 선생의 두 번째 부인이다. 그래서 이미 이분은 동래 일신여학교에서 동백 휴학을 주도했고, 근후에 중앙집행위원장 사무위원을 활동을 하다가 근후의 사건을 배후에서 지도하다가 옥고를 치렀다. 그래서 중국으로 망명한 후에 의열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때 의열단장 김홍우가 결혼을 했고,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여자교관, 조선혁명당 부녀부 주임, 조선의용대 부녀 복무단장으로 활동을 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장시성 군윤산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그 유점으로 1944년에 병사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사용한 가명은 임철산 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의열단 단장인 김홍봉 선생과 결혼을 해서 독립투쟁을 한 이로 볼 때는 이분의 지금 사진을 보세요. 굉장히 강하죠. 엄청난 투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홍봉 선생 자체가 이미 그 자신의 목숨과 상관없이 투쟁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남편을 따라간다라는 건 같이 강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박차정 조선의용대 부녀본부단장 박차정을 눈이 펄펄 날리던 1939년 2월 어느 날 중국 감소성 곤륜산에 매복해 있던 한 무리의 독립군 대원들이 일본군과 생사를 건 충격전을 벌였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사기는 충천했다. 그때 골짜기 아래 적신을 향해 총을 겨눠 종횡무진 돌격하며 한 발 한 발 응시하던 용감한 대원 한 사람이 쓰러졌다. 22명으로 이루어진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 단장 박차정이었다. 늑골에 박힌 원수의 총탄, 눈 쌓인 피탈을 적신 흥건한 피. 단장님,
몇몇 부하들이 다급히 부르짖으며 헝겊으로 지혈할 때 죽음보다 더한 고통, 뼈마디 저미는 순간에도 손가락으로 일본군을 가리키는 박단장, 자신을 놔두고 어서 적을 물리치라는 무언의 뜻이었다. 아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함께 우선 뭐 이 책을 꼭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은 한번 풍찬노숙이라는 이 시집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제가 뒤에 이렇게 해설을 또 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한번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민족지사, 이제 여성 독립지사를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만나봤고, 이제 제가 부록처럼 한 분을 이제 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20페이지가 새로 이렇게 수정한 거를 여러분 한 페이지 하고 21페이지로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오자가 있어서 제가 숫자 표기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지금 소개할 분은 민족사랑, 아동사랑, 문학사랑에 빛나는 별 목일신 선생입니다. 여러분 동요, 자전거 아세요? 따르릉 따르릉. 그것을 쓰신 원작자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썼냐? 일제시대 때 쓴 거예요. 이게 여기 있나 모르겠네. 이것은 선생님이 왜 일제시대 때 아마 1933년에 작사를 하실 거예요. 동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목일 선생은 누구냐? 일단 이 목일 선생의 아버지가 목홍석이라는 분인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미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독립을 하시던 독립지사입니다. 목홍석이라는 분이 원래 본명은 여기 보니까 치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신앙과 함께 조국의 독립 정신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 목일순 선생이. 그래서 이 목일 선생이 이미 학교를 다닐 때 강주 학생 운동에 참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학교가 거기 보니까 보성 무슨 학교? 거기에 학교를 다녔었는데 신흥학교, 전주 신흥학교를 다녔는데 이 만세운동에 강주학생운동에 참여를 하는 바람에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해요.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해서 금방은 학교를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매산학교인가 학교 교사를 하면서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느 정도 집안이 나름대로 의식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학교 교사를 하게 됩니다. 교사를 하는데 그때는 일본에 유학하면 대부분이 간료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일제시대 강공소 들어가서 고위직을 하는 게 그러거나 혹은 그 대학의 교수가 되거나. 근데 이분은 그냥 중고등학교
선생으로 그냥 자기가 스스로 낮춰서 거기 가서 평생을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만큼 일제시대 때 그 아버지와 그 가문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가 기독교 초창기에 이제 목회자였으니까 얼마나 의식이 강했겠어요. 그런데 문학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29년에 말하자면은 강주학생 운동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1930년에 조선일보라고 하니까 나이가 굉장히 젊을 때 등단한 거잖아요. 10대 때. 그러니까 문학에도 굉장히 소질이 있었던 거죠. 의식도 강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자전거를 다른데 해설하기 어떻게 했냐면, 자전거라는 특징이 뭡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굴레를 돌려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굴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게 자전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언어에, 그 시의 시적 소재에도 이미 어떤 민족의 자정, 민중의 자립에 대한 그런 의식을 담궜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자전거가 그렇게 일반화되지 많지 않았어요. 요새 자가용 정도 수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노래를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전거를 말하자면 일종의 동경의 대상으로 봤겠죠. 우리 어릴 때 동네 승용차 하나 들어오면 애들이 막 주르르 따라서 막 차 따라 다녔던 것처럼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민족 언론으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있는데 거기에 2군데 다 신춘문예가 당선되는 그런 천재적인 문학 소식을 가지고 그동안에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그동안 뭐 엄청난 작품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동요는 알지만 그게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잖아, 솔직히. 자전거 노래 엄청나게 우리가 수없이 부르고 다녔지만 목일신이라는 시인은 다 잘 몰라. 저도 그렇고. 따오기 동요 엄청 불렀지만 그게 한정동 시인이라는 걸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동문학을 하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모아서 제가 이제 또 책을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동문학가 중에 민족지사.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아동문학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 자신이 여러 가지로 그 훌륭한 인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겸손하고. 부천에 사셨거든요. 제가 부천에서 살았는데 1986년에 돌아가셨는데 늘 겸손하고 정말 친근한 아저씨 같은 그런 선생님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투쟁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분도 있지만 교육자로서 미래 세대들에게 민족 정신과 또 우리말의 소중함, 그리고 미래 세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분이 또 다른 문학도 할 수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기가 없는 아동문학을 평생 동안 고집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올바른 정서, 또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교육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동문학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글을 통해서, 내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민족의 정서를 이해하고 또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일을 가겠다. 자기 명망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을 기리는 사업이 언제 됐냐면은 양재수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부천 기둥교회, 감리교회 기둥교회 권사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성공을 하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기를 건가 해서 이분이 자료를 조사를 해서 부천 인물 중에 원래는 고흥입니다만은 부천에서 생활을 하셨으니까 목일신 선생 같은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목일신 선생을 기리는
목일신 아동문학상을 만들어서 무료 상금이 2천만 원씩이나 되는 그런 거를 매년 내요. 매년 하는데 2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이야. 요즘 더 올랐다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저하고 만났거든요. 제가 이제 따오기 아동문학 한전수 선생하고 하니까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정돈 선생과 목일신 선생님이 너무나 많이 닮았다. 한정돈 선생님 또 선생님을 했거든요. 선생님을 했고 끝까지 우리말 아동문학을 고집을 하셨고, 그리고 따오기와 그 다음에 민족을 기리는 그 팔도 강산 그런 노래가 있어요. 동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제 물러가라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이미 일제시대 때 1930년대 때 써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신문은 이제 그 당시에 일제 정부 기간지인데 거기에 원고청탁이 와도 안 썼어요. 이거는 정부 기간지에서. 목일신 선생도 마찬가지인데 목일신 선생은 나중에 했다 그러더라고. 발표를 했다는 얘기 들리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이 우리말을 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 누가 이제 한번 민족사랑 아동사랑으로 한번 하시죠. 우리 회장님. 좀 저기 선생님이 이거 잘 찍어주세요. 목일신 그 사업회에서 꼭 하나 찍어서 보내달래. 우리 저 회장님 데뷔합니다. 저기로 나무동네로. 우리 대표님. 민족사랑 아동사랑으로 빛나는 별, 민족 아동문학과 은성 목일신 선생을 기리며 김명환. 이름은 이른다의 명사형. 그의 이름 일신은 부친인 독립지사 목홍석 목사가 지어준 믿음의 호명. 그의 아호 은성은 자신을 연단하는 삶의 진명. 믿음이 둘로 갈라질 수 없듯이 별은 먼 곳에 있어도 빛을 잃지 않았구나. 어둠 속에서 믿음이 더욱 절실한 것처럼 민족의 어둠, 차별의 밤에 가장 순백으로 살아온 일신의 빛. 1929년도 17세가 되던 그의 3월, 일제에 정한 광주 학생운동 참여로 투옥 후 전주 신흥학교를 퇴학당하고 193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 물레방아가 이듬해 다시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시 참새가 당선된 결의와 문학을 사랑한 소년. 1932년 약관 20살의 청년 목일신이 노래한 동요 자전거는 스스로 움직여 나아간다는 힘과 방향의 노래. 민족 자전과 민족 자립과 별의 자전을 담은 독립의 노래, 해방의 노래, 전진의 노래였지. 1936년 23세 보성 영신학교 교사로 교단에 선 후 1986년 하늘의 부름을 받기까지 일평생 후학을 민족 정신으로 키워온 참 교육자. 결의를 사랑하고 우리말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아동을 사랑했던 은성 목일씨는 지금도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네. 하나의 믿음으로 일신하며 공동체를 위해 날마다 우일신하며 스스로의 힘을 길러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자전거가 되어달라고 오늘도 노래하네. 좋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졸씨가 살아나네. 선생님, 여러분 3회기 동안 우리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앞서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3번의 시간은 제 문학 인생에도 제 강의 인생에도 엄청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인에게 감동을 준 독자이자 또 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장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부족한 저와 함께 3회기 동안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함께 나눠주신 것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우리 시애랑 이
예. 잠깐 읽는 시간 주세요. 예, 시혜랑 우리 또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학과 함께 시와 함께 더 아름답고 빛나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늘 건강하고 복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안홍래 대표, 그 다음에 부회장님, 회장님 나오세요. 윤창규 이사님도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오세요. 김인환 교수님 가장 가운데로 쓰겠습니다. 뭐 MC 사회 명사에서 딱 그냥 네, 저희가 약 3번에 걸쳐서 우리 김윤환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냥 강의를 들은 게 아니라 감동을 먹었습니다. 제 배가 많이 나왔죠. 네, 감동됩니다. 우리 김사이버 대학에 강의도 하시고 민족 정기를 불러일으키는 그야말로 시인 중에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끝까지 마련해 주신 우리 김민환 교수님께 저희 시량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감사의 박수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 아까 받았죠? 네. 그다음에 자 정말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왔거든요. 그럼 올 때마다 사실 설레요. 여기 오는 왜냐면은 이렇게 좋은 시들을 좋은 낭송가들이 이렇게 함께 낭송해 준다는 게 정말 그 가슴이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 3회기 동안에 우리 영상을 기록으로 남기고 잘 편집해 주신 우리 박희정 씨님께 박희정 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뭐 누구 차별하는 건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 가끔씩 이렇게 오기를 지적을 제가 잘 고쳐줬습니다. 고마워서 이 책을 선물 줍니다. 제가 편집위원으로 낸 책이에요. 우리 단체. 거기 좋은 기록이 많아요.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설문지 좀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시혜랑뿐 아닌 분들은 예. 요거 토요일 날 저희 2시에 공연이 있어요. 시청각실에서 꼭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계속 공연이 있습니다. 이번 26일 날도 공연이 있으니까